피고인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네. 네, 박성재 피고인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완규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들 공소장은 다 받아보셨죠? 네, 진술 거부권이 있고 본인이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성재입니다. 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무직입니다. 네, 피고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완규입니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을 뒤흔든 내란 세력의 심판이 거침없는 속도로 몸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내란 사건의 핵심 라인인 전직 법무부 장관 박성재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선 박성재의 태도는 그야말로 뻔뻔함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가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익숙한 패턴을 들고 나온 겁니다. 박성재는 재판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 방지책을 검토시켰을 뿐 윤석열의 지시를 받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차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된 이재명 당시 대표를 포함해 정청래, 김어준 총수, 심지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동훈까지 구금시킬 장소를 확보하라 지시해놓고 이제 와서 관여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란이라는 중죄는 몰랐다는 핑계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아닙니다. 박성재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재판을 맡은 곳은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철퇴를 내리친 이진관 재판부라는 점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이미 한덕수 판결을 통해 내란 사건의 엄중한 기준을 세워두었습니다. 12.3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고 특히 국정이인자가 대통령을 통제하지 않은 부작위에 책임을 물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논리는 법질서의 최종 수호자였던 박성재에게 더욱 날카롭게 적용될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법을 붙잡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을 멈추기 위해 제동을 걸었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조직을 가동해 수용시설 여력을 확인하고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면 이것은 혼란 방지가 아니라 명백한 실행보조입니다. 결국 뻔뻔한 박성재 앞에 특검은 더욱 놀라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박성재가 단순히 막지 않은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문건을 만들고 지시를 내린 자기의 정황을 공개한 것입니다. 부작위만으로도 징역 23년이 나오는 마당에 실행에 가담한 정황이 인정된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 무기징역 그리고 이진관 재판부라면 1심에서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 특검은 박성재를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밀접한 정치 공동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박성재의 휴대폰에서 나온 김한방이라는 저장명입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를 안방마님을 뜻하는 김한방으로 저장해뒀다는 사실은 이들의 관계가 공적인 국정이 아닌 사적 통로로 얽힌 권력 사유화의 결정판임을 보여줍니다. V1위에 V0가 있다는 의혹이 박성재의 연락처 하나로 증명된 셈입니다. 실제로 특검은 박성재가 김건희의 의중에 따라 수사지휘부를 교체하고 명품백과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메시지였을 뿐이라는 박성재 측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상황을 묻고 특정 검사들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대통령 배우자 그리고 그에 응답하는 장관.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시스템입니다. 당장 내일 김건희의 첫 선고가 나옵니다. 주가 조작과 알선수재 등 여러 혐의가 걸려있지만 본질은 이 사건이 개인 비리를 넘어 권력 시스템의 붕괴로 번지느냐는 것입니다. 김건희의 선고 결과는 정치적 한몸인 박성재의 재판에도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의 23년 선고, 박성재의 첫 공판, 그리고 내일 있을 김건희의 첫 선고까지 이제 정의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김한방의 지시를 받으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법정 최고 수준의 처벌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곳은 없습니다. 와, 오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제 재판이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자, 한덕수 중형 놀랍기도 하고 당연한 것이었는데 오늘 재판정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나는
무직입니다라고 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얘기 들으면서 이 재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께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네. 네, 박성재 피고인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완규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들 공소장은 다 받아보셨죠? 네, 진술 거부권이 있고 본인이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성재입니다. 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무직입니다. 네, 피고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완규입니다.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입니다. 자, 일단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구형과 선고가 있을 건데 지금은 구형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중관 부장판사 엄격하게 법을 정해서 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23년 선고가 됐습니다. 1심 선고 형량에 대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도 좀 올려주시고요. 자, 찍기 전문가이신 우리 장 기자님께서 몇 년 정도 선고할 것 같습니까? 박성재 선고는 징역 이분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나올 거로 봅니다. 15년 이상 그렇게 네. 중형이 나온다고 봅니까? 한덕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아니면 거의 비슷하다? 거의 이거는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실제로 보면 한덕수는 할까 말까 약간 보면 좀 주저주저하면서 하는 뭔가를 하는 그런 태도였다면 박성재는 어떻게 보면은 어쨌거나 실행에 들어간 거는 분명합니다. 그 구치소에 전화해가지고 빈자리 찾아봐라. 공항에 전화해가지고 야 공항 폐쇄 준비해라. 그리고 법무부 직원들 다 불러 모아서 야 회의하자. 라고 했으면 실행 단계까지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럴까 저럴까 애매모호하게 있는 척 그래서 발을 반쯤 담궜던 한덕수보다 어떻게 보면 죄질상에서는 더 무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덕수보다 강하게 나올 수도 무겁게 나올 수도 있으나 다만 직책이 조금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무총리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조금 지위가 낮기 때문에 15년에서 20년 이렇게 저는 봅니다. 15년에서 20년이다. 저는 25년 이상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23년보다 더 높아진다? 왜냐하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에 가담했을 확률이 더 크고 예. 실제적으로 이 계엄군들이 일반 시민이나 정당인들 그리고 민주 관련 종사자들을 다 지금 구치소에 넣을 그런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사람 역할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네. 이 계엄이라는 게 불법, 아니 계엄이 대통령이 발효할 수 있죠. 요건에 맞아야 되죠. 합법적이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석하고 충분히 반대 의견을 내서 국무회의나 어떤 그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그러한 가능성이 큰데 본인이 오히려 더 윤석열에게 찬동하고 윤석열 계엄을 부추긴 거 아닙니까? 네. 저는 훨씬 죄가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임 소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한덕수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 그래요? 같아요. 네, 한 28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8년. 네. 예. 그 정도 나오고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 혐의를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 대한 혐의가 있고 직권남용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 뭐 요 세 가지가 다 중형인데 여기에 대해서 재단하면은 25년 이상 나온다. 네, 네. 그렇고 지금 사실 이 그날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당일에 종이를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네. 일단 다 부서를 할 수 있게 강요를 하고요. 일단 그걸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뭐 이건 추측의 영역이라서 뭐 어떤 증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린 게 박성재 아니냐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법 상식이 또 중요하잖아요. 법적 적용하는 것. 근데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다 머리를 짜내서 종합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뭐 이 얘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로는 박성재만이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과 애초에 처음부터 이 불법 비상계엄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게 법적인 요건이 될 수 있게 만든 게 박성재라면 이거는 사실 한덕수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이제 이 재판은 지금 선고 날짜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심리를 진행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 재판 역시도 6개월 이내에 선고가 날 겁니다. 선고 예.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으나 일단 6개월 이내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소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니까
이게 아마 지난달에 12월 달에 기소된 걸로 예. 돼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5월 달까지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은 어쨌든 한 5, 6개월 간다고 봐야 되는데 김건희하고 내통하면서 내 사건 어떻게 네. 돼요? 뭐 누구는 어떻게 됐나? 김정숙 여사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을 주고받았던 것은 이게 부정청탁 중에서도 말 그대로 국정농단의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이 박성재였다. 이제 이런 것들도 중형이 불가피하겠다. 저 얼마 보십니까? 저도 23년 이상 정도 봅니다. 23년 네. 이상. 그러니까 직권남용 부정청탁인 거고 지금 바로 말씀하신 예. 부분 그런 거고 그리고 한덕수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를 열리게끔 하였느냐 본인이 수동적이지가 않고 능동적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아까 또 얘기가 나왔지만 그 정치인들 대거 구금하기 위해서 교정시설 구치소 수용 영역을 직접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이 사람은 그거 하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23년 이상 한덕수보다 좀 더 나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무기징역이 몇 년까지는 알고 계십니까? 무기징역 직전이 30년. 30년 몇 년인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원래 그 최대가 유기징역을 가중을 했을 때 최대 가중치가 50년이고요. 예, 50년. 유기징역을 그냥 단순 유기징역만 선고할 때는 최대 3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중처벌하면 50년까지 되고 네. 보통은 30년. 30년 정도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유기징역이라고 하면 30년까지를 말하고요. 예. 무기징역이다 그러면 31년부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가중을 하면은 가중처벌은, 예. 가능하다. 저는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어떤 다른 국무위원들하고는 좀 다른 위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 김건희, 윤석열과 밀착돼서 집사 법무부 장관이라고 할 정도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 지금 아직도 구속이 안 되고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게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완규는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완규 지금 안가 회동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기반을 만들어 준다고 엄청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가담 정도가 안가 회동이니까 훨씬 더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이분은 의심은 대단히 많이 받고 있죠. 네. 되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내란을 법적으로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시도한다든지 윤석열을 도주시키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가장 커 보이는데 드러난 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무거운 형이 나오기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권한 자체가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법 해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도 내란에 가담한 정도 아니 일반인 그냥 국민들도 이 계엄이 불법이고 잘못됐다 해서 파장한 바람 슬리퍼 바람을 국회에 와서 지켰는데 이런 고위공직자들이 계엄을 막지 않고 오히려 협조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10년 이상 15년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선고 그리고 내일 모레입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혐의 받고 있는 거 김건희가 내일 모레입니까? 28일입니다. 예, 28일이면 오늘이 26일, 27일, 28일이니까 모레 이제 나오면 지금 구형을 받아놓은 게 총 14년 지금 15년 받아놨고 그거 어떻게 이게 이제 이렇게 재판이 막 진행되면 실제로 선고에 영향이 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판사도 어떻게 보면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봤잖아요. 그 5년 구형 때렸을 때 우리 국민들의 반응. 윤석열이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때 5년 받았잖아요. 5년 선고받았잖아요. 백대현 부장판사. 그때 우리 여론을 살펴봤을 것이고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23년 더하기 구속 그 법정 구속 시켰을 때 반응을 봤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 분노하는구나라는 걸 이미 봤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김건희 같은 경우는 그 분노치가 더 커요. 오히려 윤석열보다 더 클 수도 네. 있습니다. 뒤에서 조정했고 네가 부의 제로로서 했던 짓들을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5년 미만으로 받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의 그 분노를 아마 체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김건희로 가봅시다. 모레 선고가 나는데 우인성 부장 판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것 그리고 지금 명품백 그냥 선물로 받았던 것 다 이렇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본법 명태균 관련된 거 알선수재 다 이게 들어가서 도합 15년 일단 15년 구형이 됐는데 몇 년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객관식으로 해드릴까요? 주관식으로 해드릴까요? 주관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바로 이야기해주고 설명은 10초. 몇 년입니까? 10년이요. 10년 나온다. 네, 10년 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 혐의가 앞으로 10개 이상 남았거든요. 예.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아마 그걸 감안해서 한 10년 정도 내오지 않겠어요? 추가 혐의가 아니고 추가 재판이 혐의가 아니고 혐의는 더 많을 것 같고요. 재판만 하더라도 김건희가 해야 될 게 지금 여럿 있을 텐데 지금 특검에서 지금 2차 종합특검에서 해야 될 게 지금 10개 정도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까지 향후에 기소된다고 감안했을 때 일단 이번에 나오는 것은 10년 10년. 선고다. 네. 요 일단 끌어 놓으십시오. 몇 저도 년? 10년에서 15년밖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찍어야 된다고 지금. 10년 하겠습니다. 10년. 왜 그러냐면 이거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명품백 수수 이 정도 정도의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좀 어렵고 김건희 내란하고는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10년 네, 예상합니다. 그래요? 저 몇 년 예상하십니까? 저는 한 12년 나오고 12년. 재산 몰수. 재산 몰수. 그리고 우인성 부장 판사는 구형을 충분히 감안해서 선고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네. 좀 우인성 판사를 좀 믿지 않는 이런 그건 아니고요. 이분이 과거에 이런 재판 사례들을 봤을 때 예. 뭐 김세희라던가 이런 분에서 약간 솜방망이 처벌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감안하면 구형보다는 조금 낮게 그래서 12년 대신에 그러니까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만 김건희의 그 여러 가지 재산상 얻은 이득 전부 다 몰수하는 걸로. 몰수하는 걸로. 네. 그럼 기왕에 몰수하는 것도 판사님이 들을 수 있도록 얼마지 금액도 찍어주시죠.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8억 원의 이익을 받잖아요. 순수 예. 받은 이익만 8억 원인데 실제로 본인이 이 시장에 끼친 교란행위가 훨씬 심각하거든요. 예.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이 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은 것들을 감안하면 그냥 아크로폴리스 다 날려야죠. 이야, 아크로폴리스가 얼마쯤 합니까? 한 50억 정도 50억 정도 합니까? 정보사 출신답게 확실히 일단 단절을 하자. 몇 년? 저는 한 10년 정도 나올 것 10년, 15년까지 이렇게는 지금 이제 뭐 내란 관련 혐의가 아니고 예. 개인 비리다 보니까 한 예. 10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0년 나온다. 그러면 이제 10년 나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럼 이제 입증 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특검의 의견은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주요 정인에 한해서는 주요 정인과 관련해서 동의를 하더라도 정인 신청을 하시겠다는 취지로 일단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혹시 의견이 다르면 뭐 결국 뭐 저희 재판부에서 정할 수밖에 없긴 한데 일단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박승재 피고인 변호인 측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증계획 1차 정인신문 신문 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박승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형사소송법 266조 13에 보면 공판 준비기일 종결 효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제1항에 공판 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1호가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데 2호가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 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뭐 제2항에서 재판장님께서 직권으로 신문할 수 신청에 채택에 신문할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지난 공판 준비기일에서 특별검사 측에서는 그 어느 정인도 신청한 바가 없습니다. 오늘 느닷없이 지금 16명이나 지금 정인을 신청하고 있는데 이 정인 신청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선 1번 유혁 법무감찰관의 경우에 12월 3일 법무부 간부회의 참석자로 피고인 박성재의 계엄 위험성 인식 관련해서 1시간 묵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혁 법무부 감찰관은 이 당시 2023년 12월 3일 법무부 회의 간부회의에 오자마자 자기가 사표 내겠다고 이렇게 한 사람이지 그 법무부 간부회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법무부 간부회의에 관련된 내용을 1시간씩이나 신문하고 한다는 것인지 당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당시에 들었다는 것 말고는 직접 참여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전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정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유역 정인에 대해서는 재판장님께서 당연히 기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피고인 배상업과 피고인 신용의 3번과 8번의 경우에 저희가 배상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부동을 했기 때문에 검찰서 정인 신청할 것은 당연히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8번의 경우에 저희가 신청한 정인이기 때문에 뭐 검찰서 같이 신청한다면 그거는 좀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배, 4번 이상배 출입국 규제 총괄 사무관, 5번 교정본부 보안과 공무원 장성일, 6번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 이민열, 7번 교정본부 가스방 팀장 박경식, 이 4, 5, 6, 7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9번 양원동 교정본부 보안과장,
4, 5, 6, 7, 9의 이 증인들은 모두 배상업이나 신용회로부터 들었다는 전문 진술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의 모든 조서를 다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전문 진술에 불과한 증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동의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배상업과 신용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한테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만은 이상배, 정성일, 이민열, 박경식, 양원동 지금 증거기록 보시면 많은 진술조사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다 동의했는데 굳이 다시 전문 진술에 불과한 이 사람들의 증언을 약 45명씩 묻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생각이 되기 때문에 4, 5, 6, 7, 9 증인은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임채진 검찰과장, 11번 신무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서를 모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에서 공판 준비기일에서 증거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재판부에서 만약에 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11번 한정화 법률비서관, 이 부분은 사실 안가회동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 피고인보다는 아마 공동 피고인의 증인이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하게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13번 김지원 민족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 증인이기 때문에 증언으로 채택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도 특검의 의견과 같습니다. 그리고 14 이상민 행안부 장관, 15 김영희 영부인, 16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판장님께서 저희 판단하신 데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이 사건에서 모든 이 배상업의 이 진술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증언을 다 진술 조사를 동의한 이상 소송 경제라든지 이런 점을 보더라도 불필요하고 또 심지어 공판 준비기일에조차 증인 하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전문 진술에 불과한 이런 아까 말씀드린 유희혁, 이상배, 장성일, 이민열, 박혜시, 양원동은 저희가 증인 신청할 전혀 증거 조사할 전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기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1차 증인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네. 뒤에 추가로 또 신청하실 예정이 있으신 거죠? 예, 공판 진행 과정에 따라 추가 2차 증인 예정되어 있는데 일단 그에 앞서서 일단 변호인께서 약간 오류를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조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네. 네. 저 2026년 1월 5일자 특검의 성면 준비 명령에 대한 의견서 제7쪽을 보시면 특검에서는 이미 변론 준비 기일에 이미 진술한 그 의견서에 신청할 증인 증거들에 대한 포괄적 의견을 밝혔고 네. 거기에 지금 저희가 증인으로 신청한 증인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공판 준비기일에 신청 안 했다고 부분은 사실은 제가 쭉 말씀드린 취지에 좀 어긋나는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의견을 다 듣고 그 후에 특검에서 입증 계획을 밝혀달라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그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공판기일 준비기일 이후에 당연히 신청을 하시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건 일반적인 논리는 그렇긴 한데 제가 쭉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증거 의견을 쭉 다 들어보시고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1회 공판기일에 말해달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논란하실 필요 없고 증거 신청을 하시고 필요한지 이 부분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부분은 일반적인 논리는 맞지만 이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재판장님 그 말씀에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저희가 이미 모든 검찰 조사를 다 동의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더구나 그 사람이 피고로부터 직접 뭔가 지시를 받았다거나 직접 들었다는 사람이 아니라 제3자로 들었다. 심지어 유효 같은 사람은 아예 법무회의도 참석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법무 간부회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갖다 단순히 전해듣고 하는 이야기를 과연 법적에서조차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신청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런 걸 감안하셔서 재판부 저기 판단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 말씀하시면 제가 쭉 들어보고 재판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네, 없으시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견해가 나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냥 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의견과 다르더라도 재판부 의견을 좀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증인 목록에 16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약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약간 2차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 5명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네, 순번상으로 보면 4번부터 7번 그리고 9번 네, 이 5명은 일단 보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5명은 나머지 증인들을 진행한 후에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소명을 해주시면 그 후에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머지 증인들 5명을 제외하고는 일단 채택하려고 합니다. 채택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증언을 들어보고 뭐 약간 불필요하다 보면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입증 등에 있어 가지고 좀 불필요하거나 너무 간접적인 진술이 계속 나오면 제가 증인신문을 적절히 제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앞의 문제로서 이제 이렇게 증거 동의를 했는데 증인신문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른 특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사안 자체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특검에서나 변호인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건은 보통 증거 동의를 하면 사실 증인 채택을 하지 않지만 다른 특검 사건에서도 주요한 인물이나 뭐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럴 때는 저희가 증인 신청이 있으면 증인 채택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와 좀 다르게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단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 변호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좀 이 사건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서 좀 다르게 진행됨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표에 있는 사람 중에 아까 말씀드린 5명을 제외하고 4번부터 7번, 9번을 제외하고는 다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채택하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뭐 신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제한을 시간이나 질문 등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기일은 네, 2월 9일입니다. 네, 2월 9일 10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증인은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유혁, 승재원, 배상업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적절하게 절차적인 문제는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